네, 선생님 이제 두 개를 소개해 주셨고요. 제가 다시 또 다른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족해하는 만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 만수는 학급에서 장난꾸러기이다.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고 종종 장난을 심하게 치기도 하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으며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다. 언뜻 보면 호감이 가는 학생이지만 많은 교사들에게 실망을 주는 만수는 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나 우 정도를 받는다. 지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만수는 학교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만수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성적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교사의 위협이 효과가 없다. 그는 대개 최소한의 공부만을 할 뿐이다. 자신이 영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남에게 과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수한 성적으로 그부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교사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나 만수는 사고력이 요구되는 컴퓨터 게임을 즐긴다. 또 과학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우주에 관한 책은 거의 모두 찾아서 읽었으며 과학 수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복잡한 이해가 요구되는 질문을 해서 교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한다. 만수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그가 학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수는 자신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한 지적인 도전을 즐긴다. 만수와 같은 학생들은 어느 학년에서나 볼 수 있지만 특히 중학생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네, 마지막 사례인데요. 불안해하는 부영이입니다. 부영이는 중학교 2학년이다. 그녀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평균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학 성적은 형편이 없다. 그녀는 종종 수학 시간에 머리가 아프다거나 배가 아프다며 양호실에 가서 누워있다 오기도 하는데 신기하게도 수업이 끝나기만 하면 통증이 씻은 듯 없어진다고 한다. 학기 초 몇 주 동안 부영이의 수학 교사는 그녀의 참여를 유도하고 설명한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나 그녀는 대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한다. 교사는 그녀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더 이상 수업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소극적인 행동과는 달리 부영이는 수학 숙제를 잘 해온다. 교사는 부영이가 해온 숙제를 보고 그녀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교실에서는 왜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까? 부영이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틀린 답을 말할까봐 두려워서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그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에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무리 시험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도 시험지만 보면 공포에 휩싸이고 만다. 또 교사가 수업 중에 질문을 하면 그부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이 되어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다. 부영이는 자신의 형편없는 수학 성적을 완벽한 숙제로 보충했기 때문에 진급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로 중학교 2학년 수학 과정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 후에도 졸업이 필요한 최소한의 수학 과목만을 수강하면서 학교는 무사히 마치겠지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5명의 아이들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네, 뭐 아주 익숙한 이야기들이죠. 네, 저도 상담하면서 자주 만나는 아이들이에요. 책의 사례로 소개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제가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제 5명의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학습 동기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틀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동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의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표현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를 고민을 하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주 면밀히 관찰해봐라, 그 아이를. 네. 예, 지금 어떤 걸림돌이 아이를 걸고 있는지 알아내려면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그냥 쓱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네. 굉장히 많은 이런 그러니까 페이킹 전략을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열심히 살펴야 되고 특히 정서적인 표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얼굴 표정 하나하나. 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동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 마음속에 있다고 하고요. 네. 어떤 학자들은 또 어떤 다른 학자들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넣어주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네. 예.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여러 이론가들이 말한 것들이 뭐 어떤 이론은 전적으로 옳고 또 다른 이론은 전적으로 틀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 타당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도 궁금했던 게 이게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지 타고난 성격인 것인지 아니면 부모나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지 단정 짓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타고나는 거가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왜냐하면은 활발한 사람, 차분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일에 동기를 자기가 한번 부여받아서 일을 시작하면은 그 자기 성격에 맞게 다들 열심히 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복잡한 거지만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타고나는 어떤 성취 욕구라는 게 조금은 있습니다. 예, 그런 욕구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 양육자의 그 태도, 양육 네. 방식 그리고 또 자라면서 받는 외부의 피드백. 네. 이런 것들이 다 묘하게 절묘하게 조합이 돼서 어떤 시점에 어떤 과제를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뭐 대표적으로 두 이론을 소개를 하면 이제 강화 이론이 있는데요. 강화 이론가들은 동기가 아이들의 외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을 적절하게 조절해주면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인지 이론가들은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동기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좀처럼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어떤 특성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 동기 중에 일부가 부모의 양육 형태에 따라서 아주 어린 시절에 발달되는 무의식적 특징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어린 시절, 생애 초기에 많이 결정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차차 이제 이론 하나씩 한번 저희가 훑어보면서 동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오늘 제대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세미나에서 이 주제를 이제 다루면서 그 세미나에 모이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랑 이 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적어도 동네 아주머니 수준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동기를 얘기할 때.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기를 제가 2주에 걸쳐 세미나를 했는데 한 주가 끝나고 이제 2주째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 이거 써먹었어요. 배운 거. 예, 네. 그러면서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공부를 하고 났더니 뭔가 동기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시각이 생겼다는 거고요. 네. 그걸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요런 시점에서는 요런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본인이 이제 감지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에 자꾸 적용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고 함께 하시는 청취자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좀 메모도 하시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키너의 보상벌과 학습 동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네. 보상과 벌이라는 거, 그리고 학습 동기라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은 그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네. 공부를 하는 행동은 공부를 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기말고사 준비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아이들 기말고사 이제 끝났겠군요. 예. 중간고사 때 공부를 해서 얻은 결과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가실까요? 네. 중간고사의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약속받았던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았어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네. 예, 그러면 기말고사 준비를 열심히 할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사례는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야단을 맞았어요. 열심히 하고도 야단을 맞으니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네. 그러면 기말고사 준비를 소홀히 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그 강화 이론을 얘기하시는 이론가들의 주장인데요. 예,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상과 벌로 학습 동기를 만든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토큰이라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쿠폰, 스티커, 네, 스티커 많이 쓰요. 예, 많이 쓰시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스티커를 통해서 동기 만들기를 하죠, 우리가. 네. 예,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손쉽고. 자, 이런 스티커를 통해서 동기 만들기는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네. 저학년 아이들한테 잘 통하죠. 네. 예, 저학년 아이들의 행동 수정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스티커를 쓰실 때는 스티커를 이따가 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예, 즉각적인 보상. 네. 예, 이게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티커를 모았어요. 모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뭔가 실물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예, 스티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아이가 뭐 6개월을 모아야 된다든지 1년을 모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너무 텀이 길으면 안 돼요. 실물로 교환하는 기간을 짧게 줘라. 네. 예, 그런 것들. 네, 제가 실제로 한 달 했더니 중간에 포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 그럴 때는 2주 정도로 잘라서, 2주 정도. 예, 네. 잘라서, 보상을 주고, 아이가 이제 그 달콤함을 맛봐야, 네.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죠. 네. 예, 그게 아까 말했던 행동의 결과가 좋아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한다라는, 네. 예, 그 원칙에 부합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부작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스티커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있냐면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지 않아요. 네. 스티커를 받을 만큼만 하죠.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수동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티커를 주다가 스티커를 평생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어느 순간 그걸 이제 고만 주기로 했다. 네, 저희가 토큰을 철회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행동이 급격하게 퇴화하죠. 그래서 처음에 스티커를 안 주었을 때 했던 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확 내려가는 그런 네. 현상이 발견이 돼요.